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윤동열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요, 사회적 합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면서도요,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노랑목톱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재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 상임위원이시고 성경예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란봉법이 실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도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분쟁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용호 의원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하신가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주 5일제 도입 과정 네. 떠올려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은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또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내수가 진작되고 굉장히 경제 성장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은 똑같은 어떤 주장들을 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잘 안착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후속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정의 요건과 관련해서 이게 어느 경우에 괴롭힘에 해당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이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도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 노동부가 좀 역할을 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 매뉴얼이 당시로서는 아직 요건이나 판단 기준과 같은 것들을 정립되기 좀 충분하게 정립되기 않은 시점에서 그 매뉴얼 상으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예시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경우까지는 업무의 통상적인 정상적인 그 업무 지시 범위로 포섭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업장의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갑질 119 활동을 하면서도 그 지점은 사실 노동부의 행정 중에서도 좀 높이 평가했던 지점인데요. 이번에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노사 간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정착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 좀 역할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상적으로 단체 협약 체결률이 높아지면 근로 손실 일수라고 하는 분쟁의 지표가 다운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노사관계, 특히 원하청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규범의 부재 속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교섭 요구를 안 하고 또 목소리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 발생적인데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교섭 틀이라든지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더 분쟁이 격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제도로 이제 포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좀 더 대화 타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 유재강 본부장님한테 좀 말씀 더 듣고 싶은데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쟁의의 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가 되었던 정리해고라든지 뭐 부당노동해고 이런 사태가 있으면 노동자 측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측은 강하게 이제 반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립적인 노사관계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이번 법 개정을 이루어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쟁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계획하기보다는 노동쟁의 절차의 범주 내에서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또 조정 절차를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그동안 교섭하지 못했던 교섭 요구들이 뭐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사 간의 대화의 창이 더 넓어졌고 원만한 노사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제 추트라고 해서 최근 들어갔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근로손실수가 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쟁의가 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대화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노사관계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는 사용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아주 노사관계가 안정되게 유지된다는 게 어찌 보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추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노조법 2.3조 입법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국회 쪽에 건의드렸던 게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 예. 그리고 되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리고 노동쟁이 대상도 상당히 넓다.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이게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단체 교섭 대상을 삼아야 될지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어찌 보면 불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대민법상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문제를 제한하고 어떤 면은 그걸 면책을 시킨다. 그거는 법리상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그걸 계속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지난 8월달에 이제 입법이 됐죠. 되고 나서도 이 향후 이 대응 문제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지금 기업들이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 실질적 구체적이고 지배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업들의 가장 우려스러운 게 명확성이거든요. 예측 가능성. 예. 과연 어떤 판단 표준을 해가지고 내가 하청 노조에 좀 사용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교섭에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업 경영상 결정을 해야 돼요. 해외 투자 문제라든지 공장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용자의 사업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게 교섭 대상이 된다. 그러면 노조랑 협상을 해야 된다. 근데 협상을 하다 결렬이 되면 이게 중단이 된다. 그러면 새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본연에게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실 거 있으셔서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면서 불법 행위를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 불법 행위라고 지금 전제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활동에 따른 것이거든요. 불법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법 행위라고 전제를 하면 지금의 이제 전제는 노동자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보고 노동자 활동이 불법 활동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도 폭력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이 불법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좀. 또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돼도 토론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쟁이라고 앞에 박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맞습니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듣는 분들께서 불법행위라는 말씀을 전제하셔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중에 정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이 사회 갈등을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 저는 제도화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불확실한 게 많고 또 아무래도 하청 근로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분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간의 갈등이 노란봉투법이 잘만 운용이 된다면 해소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또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추상적으로 가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가 온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반대의 세력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결국은 계속 갈등의 그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은 규정 해석하는데 여지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노사가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특히 네. 우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섭 분리 문제, 교섭 의제 문제, 또 교대 노조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청 간에 누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금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해태하게 되면 부당 노동 행위고 부당 노동 행위는 이게 강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 당사자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충격을 가져오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이 정도면 됐지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공론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미조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이런 노동자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주도 소상공인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좀 공론화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경영계 입장이라든지 뭐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쟁행의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분쟁 조정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재강 본부장님 말씀 듣고 나서 다음에 황영우 본부장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노조법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 개정이 통과되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영계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반대로 똑같이 염려하고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정비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력을 해서 노사관계의 좀 명확성들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또 많은 현안에 대해서 중층적으로 여러 형태로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면서 또 서로 간에 원만하게 입장들을 수용하고 관찰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후임께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동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예시를 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 어찌 보면 좀 혼란을 이제 최소화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상당히 바랍니다. 근데 저희 이제 기업들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업들은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 통사임금이라고 그랬죠. 네. 통사임금 각종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얘네를 고정적으로 주는 경우는 이제 통사임금에 대한 해석 그게 2018년인가요?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나와가지고 많은 기업들 노사들이 그걸 기준으로 가가지고 통사임금 해당 여부를 정기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가지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통사임금에 해당하게 하려면 정기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게 하고 예, 예. 아닌 경우는 이제 고정성을 탈락시켜가지고 각종 수당들을 이렇게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걸 뒤집었어요. 통사임금 정해서 고정성은 필요가 없다. 고정성이 어디에 법률에 있느냐 시행령에 있느냐 아무 근거가 없다. 근데 왜 통사임금 해당 여부를 고정성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판단해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많은 또 각종 수당의 통사임금 해당성 여부 가지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섭 대상도 교섭 대상 여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요즘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와 같이 이 매뉴얼 지침 작업을 있어서 최대한 좀 구체하고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많은 예시를 좀 제시를 해가지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건데 벌써 이제 기업들 하는 얘기가 통사임금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내린 거를 그걸 뒤집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매뉴얼 지침이라는 게 규범력이 있느냐. 나중에 이걸 따라가지고 했는데 내지는 이걸 안 지키고 법원에 갔는데 나중에 그게 뒤집혔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누가 담보를 할 거냐. 그런 그 뭐랄까 문제점들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법률에서 좀 세부 기준을 정해줘야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그 범위 내에서 지침을 통해 가지고 좀 시행 지침이잖아요. 지침은 정리가 되는데 너무 이거는 범위가 넓다라는 게 좀 다소 고민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사용자 범위도 마찬가지고 노동쟁의 범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최대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게 한국노총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노사정도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매뉴얼의 기준들 그리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의 사례들
그리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준칙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협의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예. 전문가들하고. 사실은 예. 이렇게 고용노동부하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 별도로 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한테 제안했습니다. 예. 따로따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노사장이 같이 만나서 여기서 같이 그거에 좀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생각하십니까? 해보자고요. 아니요, 그 부분은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미 노동부에서 현장 지원단 TF를 만들면서 그렇죠. 예. 노동계와의 또 그 현장의 의견들을 듣기도 하고요. 예. 별도로 또 경영계 의견을 듣기도 하고 예. 이것이 구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1차적, 2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노사정이 모여서 아, 그렇죠. 같이 예.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사정 대화도 이 과정에서 또 이루어질 것으로 오늘 자리에서 보고 또 있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런 자리가 좀 빨리 마련이 돼서 네, 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네. 더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지침 관련해 가지고 해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나중에 이게 이제 노사 당사자 지켰는데 나중에 이게 법원에서 뒤집히는 문제가 생기면 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좀 국회에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걸 좀 같이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덕구 교수님께서 이게 말씀 주시죠. 네. 노동권하고 또 경영권 혹은 또 재산권 보호 이런 거가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야 되는 그런 주제잖아요. 이 노란봉투법이라 하는 게. 그리고 제도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구체적으로 조금 그게 이제 지침으로 해서 이게 효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론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도를 구현함에 있어 가지고 노사가 그래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 국회에서 하든 경선을 하든 그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회 대화는 어디서 하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으로 경사노위법이라는 게 있고 그게 존재한 이상 그걸 없애지 않을 것이면 그런 공식적인 그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다예요. 독점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도 한국노총에 추천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영계는 5단체가 다 들어오지만 그래도 경총이 대표 선수다. 네, 네. 이 대표 선수들이 전체 노동자와 전체 사업주 또 혹은 국민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한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합의는 어렵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또 연을 주도하는 분들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게 보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산별이든 경영계든 그 회원사들이 뭘 하진 않아요. 어떤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동의를 해주게 네, 되면 왜 동의를 해주냐 이렇게 되니까 대표 선수들이 그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까지는 사실 솔직히 경사노위 전에 노사정이가 상설화되기 전에 IMF 때는 이게 비상설 기구였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렇죠. 네. 이때는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너무나 길거리로 다 노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합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우리 그 존 롤스의 합의를 할 때는 무지배를 쓰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짜 양 당사자가 꼭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할 문제가 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는 정말 폭이 넓은데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에다도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또 경청에도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경사노위에서의 그 토론, 논의하는 범위도 좀 또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뭐 사회자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좋은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저희 이용호 의원님 많은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주시죠. 지금 예를 들면 하나오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뭐 한국GM, 그다음에 뭐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종사자들,
굉장히 다종다기한 형태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고용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 규범이 못 따라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25년 동안 계속 노동자들이 헌법전에는 노동 3권이 있지만 우리 노동 현장에는 노동 3권이 없습니다. 대화하자라고 교섭하자라고 요구해도 그 규범이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네. 원청, 재벌, 대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여를 하고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중노이든 법원이든 이제 나선 거예요.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우리가 현행 노조법을 통해서 해석론을 통해서라도 대화의 테이블을 좀 만들어줘야겠구나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변화라든지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법안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규범의 사각지대에서 누가 혜택을 가져갔을까? 대화를 봉쇄하고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을까를 보면 과연 이 대화 테이블을 만들므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예상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을 받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를 돌이켜보면 이제는 공정한 테이블을 만들자는 겁니다. 깊숙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책임은 안 지겠다. 얼마나 불공정한 겁니까? 그 불공정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노란봉투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 대화하는 것 자체, 이 자체를 분쟁과 갈등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을 분쟁과 갈등으로 자꾸 바라보느냐, 적절하지 않고요. 파업이라는 거는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자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결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파업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밥 먹듯이 파업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그런 상황들을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논의들이 굉장히 왜곡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다 전면적으로 네. 이 문제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오히려 저는 원청 대기업들이 실질적 관여를 하면 원청 대기업이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적어도 그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책임을 덜거나 같이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그 해당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뭔가 원청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려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지도하고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의조항에 또는 시행령의 어떤 입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실을 더 왜곡시킬 수 있고 현실을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선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들을 좀 잘 예시를 들고 또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면서 안착하는 준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재계든 노동계든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노동법이라는 게 그런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계와 노동계와 또 여야 같이 좀 잘 지혜를 모아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딱 진짜 한마디씩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지강 네. 본부장님. 노란봉투법이 뭐 생겨난 배경 그리고 효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청 기업이 중증적으로 하청을 만들어서 창출하는 수익 구조 이런 기업 생태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청사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과 재하청에 재하청을 두면서 원청사의 수익으로 환입했던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불이익한 기형적인 구조를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시키고 사회가 조금 더 양극화가 해소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황영영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우려스러 하고요. 근데 그 어떤 기업 노사도 아마 혼란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법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사관계 좀 안정화되고 좀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동계하고 그리고 정부랑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훈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기성세대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표만 봐더라도 알고 있고 또 노동시장이 아까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고 또 도급을 아웃소싱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청년들이 갈 자리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좀 청년들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재계 또 현장에 있는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려하지 말라고만 강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회와 정부가 그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입장에서도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노사 상생,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주목하시고 노사가 잘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저희가 노란봉투법에 둘러싼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쟁의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와 경영권 침해라는 우려, 노동계의 기대와 중소기업의 불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노란봉투법 시작은 분명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제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또 산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 법 자체가 어떻게 잘 해석되고 또 운영하면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계 경영계가 서로 존중하고 또 정부와 사법부가 입장을 존중하면서 제도의 공백을 메꿔가길 희망하면서 긴 시간 저희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 이 문제가 이 작은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노란봉투법이 실제 발의되고 실제 실행됐을 때 이런 사고가 없이 여러 가지 작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